사람이 바로 제15대 미천왕 되겠습니다. 서안평을 점령하고 2년 뒤였던 313년에 낭랑으로 진출해 역시 남녀 2,000명을 생포하고요. 이듬해에는 314년 대방을 차지합니다. 315년 드디어 이 현도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어서 16대 고국원왕이 즉위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국원왕의 부인이었던 왕후를 납치하게 됩니다. 굉장히 양아치들이죠. 가족을 건드려? 가족들을 잡아가고 여기다 더욱더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데 이천 왕릉을 도굴 합니다.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계속 고구려에게는 패배, 저자세 외교와 같은 굴욕적인 역사의 연속이었는데요. 숨 좀 돌리는 듯 했으나 또 백제의 공격에 의해서 그만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꿀이에요. 한때 유럽 북해를 지배하던 해양강국 덴마크는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하면서 많은 영토를 잃고 생존마저 위협받게 됐습니다. 당장이라도 군사를 일으켜 주변 나라들을 응징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지도자들은 시선을 돌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란 구호를 내세워 국민들을 독려하고 잃은 땅을 되찾기보다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생략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덴마크는 세계적인 농업국가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역사 속에서 또 세월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치욕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든 힘을 키워 그 치욕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자라면 지금 처한 현실 그리고 백성들의 처지를 살피며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령 지금 당장 서력에 나설 것인지 또는 백성들을 위해 잠시 치욕을 감수하더라도 내실과 민생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해야만 하죠. 때로는 당장의 복수보다 와신상담하며 백성들을 독려해 힘을 키우는 것이 훗날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덴마크의 사례처럼요. 동천왕 이후 고구려는 영토를 넓히며 승승장구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것이 15대 미천왕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가 고국원왕 시절 전쟁에서의 작전 실패로 선비족, 연나라의 발목을 잡히며 그야말로 이전엔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수모를 겪게 되죠. 고국원왕은 아버지의 시신을 도난당하고 어머니와 아내가 납치되는 게다가 수많은 백성까지 함께 잡혀가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설득과 협상 끝에 고국원왕은 가족을 만나지만 그도 잠시 곧바로 백제의 침공으로 목숨을 잃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왕자 구부는 연나라 그리고 백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복수를 다짐했을 겁니다. 실제로 구부는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과 지략도 뛰어나 아버지를 도와 전쟁에도 수없이 참여했고 납치된 할머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적국인 연나라에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외적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군사적인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는 구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371년 10월 고국원왕의 뒤를 이어 구부 왕자가 제17대 소수림왕으로 등극합니다. 이미 왕위에 오르기 16년 전부터 태자로 책봉돼 오랜 세월 아버지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정치, 군사, 외교, 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됩니다. 자, 연표를 보겠습니다. 371년 소수림왕이 즉위하죠. 이 당시 백제의 임금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고국원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백제 최강자 바로 13대 근초고왕이었습니다. 소수림왕이 즉위하고 5년 뒤에 그 아들 근구수왕이 즉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신라는 17대 뇌물마립간 굉장히 장수했죠. 그렇다면 이 당시 중국은 어땠을까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구려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중국 정세를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중국 역사의 흐름과 맞물려 움직였던 게 고구려 역사였으니까요. 자, 먼저 미천왕 때부터 고구려를 끊임없이 괴롭히던 선비족, 바로 이 선비족 중에 모용씨의 연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는 전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후에 또 연나라가 또 생깁니다. 이 모용씨의 연나라, 전연은 고구원왕 후반기부터 급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모용황이 세운 전연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고구려는 소수림왕이 등극하기 직전까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다가 소수림왕이 즉위하기 1년 전인 370년 멸망하고 맙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이 고구원왕 시절에 이렇게 고구려를 괴롭혔다가 소수림왕이 즉위하기 직전에 멸망하고 말죠. 그렇다면 이 전연을 쓰러뜨린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보이는 밝은 파란색의 이 나라입니다. 중국엔 정말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그 중에 저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어려우실 거고, 오늘날 티베트 쪽의 한 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족의 무건이라고 한 사람이 진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요. 사실 중국에는 진이란 이름을 가진 나라가 굉장히 많죠. 한자가 다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자마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진이란 나라를 351년에 세우는데 이후에도 또 다른 진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전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이 나라를 전연이라 부르는 것처럼요. 이 전진이라 부르고요. 이 전진이 강성하면서 370년에 전연을 멸망시키고 마는 겁니다. 소수림왕 즉위하기 바로 전이었죠. 이후로도 전진은 무섭게 성장해서 남쪽과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보이시죠? 여기 전진이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 고국 원왕 때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전연, 모용씨 선비족의 전연이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전진이 이들을 쓰러뜨리고 국방의 최강자가 된 겁니다. 실제로 전진은 이후로도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중국 왼쪽으로 가보면 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계속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래 동진이 있죠. 동진, 지난 시간에 백제와도 굉장히 친분을 맺었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진과 함께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전진 역시 44년이란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수림왕 시기에 중국의 북방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고구려 소수림왕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말도 있죠. 지금까지 고구려가 보통 자국과 국경을 맞댔던 그런 여러 나라들, 이전에 동천왕 때는 위나라가 있었고요. 앞서 고구원왕 때는 모용씨의 전연 같은 그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여러 중국의 나라들과 보통 전쟁을 벌여왔었다면은 이 전진,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매우 친하게 지냅니다. 원수 같은 전연을 전진이 쓰러뜨렸던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소수림왕의 외교 전략, 또 전진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서쪽으로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한다고 했죠. 이런 이 영토 확장 전략이 잘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진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대륙의 남쪽 또 이렇게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면은 동쪽만은 안정을 시켜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이쪽으로 군사를 이렇게 몰고 이동을 하고 있을 때 이곳에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야 맘 놓고 이쪽으로 군사를 이동시킬 수 있겠죠. 물론 여기도 이렇게 군사를 보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힘이 들죠. 여기 지킬 바에야 여기 있는 병력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서 영토 확장에 나서야 되는 것이 전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쪽이 안정이 돼야 얼마든지 진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진이 먼저 이전에 전연을 쓰러뜨리고 이 중국의 북방을 차지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전연의 영토를 다 차지하고 흡수를 할 텐데, 이전에 전연이 고구려로부터 원래 이 고구려가 차지했었던 땅이었던 유주라든지 현도, 요동 이런 땅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는데 전연이 빼앗았던 것이죠. 이전 전연의 영토 중에 전연이 고구려로 빼앗았던 영토는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거 원래 너네 거였지, 이거 안 건드릴 테니까 니들도 우리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국제적인 배경 속에서 소수림왕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자, 이 당시 전진을 다스리던 왕은 바로 부견이었습니다. 전진을 세운 사람은 부건이었는데 이 부건의 아들이었죠. 이 부견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고구려의 원래 땅이었던 현도라든지 유주 또 요동 이런 영토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부견의 의도를 파악한 소수림왕은 곧바로 유주, 현도, 요동 지역을 회복을 하게 됩니다. 뒤이어서 산둥, 하북 지역으로의 진출을 노립니다. 산둥, 하북이라면 이제 대략 지금 이쪽이 되겠죠? 여기 표시가 안 되는 이쪽이 될 텐데,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국경선을 보면은, 자, 이 전선을 따라서 노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바로 백제의 땅입니다. 이 당시 백제가 가장 잘 나갈 때였는데요. 지금 소수림왕이 즉위하던 시기가 근초광 말기, 또 근구수왕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백제 땅이잖아요. 지금의 서해를 이렇게 쭉쭉 둘러싸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소수림왕 입장에서 백제한테 당한 것만 생각하면 바로 쳐들어가서 한 방 날리고 싶을 겁니다. 뭐 땅도 땅이지만 당장 아버지가 그 당했던 걸 떠올리면은 절대 무섭대. 진짜 밝게. 정말로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애들이었거든요. 뭐 산둥이랑 하북 지역 이 땅도 차지하겠다. 정말 백제한테 당했던 원수도 갚아주고 싶었겠다. 당장이라도 쳐들어가고 싶었겠지만 소수림왕은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백제를 치는 대신 옛 미천왕의 영토를 찾는다고 백제를 자극하는 대신 소수림왕은 고도의 외교 전략을 구사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소수림왕은 태자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적국인 전현의 사신으로 들어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소수림왕은 이런 일들을 통해 외교가 무엇인지 많이 배웠겠죠. 소수림왕은 무작정 백제를 때리기에 앞서 국제사회에 내 편, 바로 우리 편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원의 새로운 강자였던 전진과 외교를 맺고요. 그리고 이어서 남쪽에 있던 동진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백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죠. 나 왕따예요. 하지만 백제도 당하고만 있진 않습니다. 백제 역시 앞에서 설명했었죠. 동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이 노선에 대항하게 되는데요. 이미 백제와 동진은 근초광 때부터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꾸준히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소수림왕이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전진 또 동진과의 친분을 쌓아갔을까요?